LG U+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조영택 기술체계님 그리고 우영군 선임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소개해 주신 조영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LG U+에서 클라우드 기획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미 LG 계열사 그리고 LG에서 같이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LG U+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클라우드와 보안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함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조직은 역시 이제 추측 가능하시는 저희 내부인 조직 중에 기술을 전담해서 하는 CTO 조직 내에서 클라우드 기술 랩에 소속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에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것처럼 기놉스, 그러니까 개발자라면 익숙한 단어겠죠. 어떻게 하면 기놉스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던 이 보안과 개발을 같이 통합적으로 융화해서 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트랙의 주제가 소프트웨어 보안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업에서 개발 아니면 보안 조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보면 취약점 진단 혹은 취약점 어떤 보안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개발이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앞서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안의 좀 작은 부분보다는 더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게 좀 모호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뒤에서 언급될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서 이 두 번째로 표시되어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디벨롭에 있는 데브 그리고 시큐리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봤었을 때 저희가 보안의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작은 기능적인 소프트웨어 단위라고 본다고 하면 이 단위에 대해서 더 크게 모여져 있는 이 집약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다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갖는 이런 보안의 취약점을 컨트롤하는 걸 넘어서 이 작은 개발에 대한 기능들, 컴포넌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을 다 모아서 통합적인 이 커다란 플랫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안을 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불편을 끼치지 않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이제 콘텐츠를 보면 지금 제가 쭉 간략하게 그 개념을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U+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해왔고 그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안에서 어떤 고민했는지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보안을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그 보안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U+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같이 듣고 계시는 계열사의 어느 조직이라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내용을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에 좀 깊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정책, 예외, 관리,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됐고 어떤 개발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드리고 있는 U+의 조영택이고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저와 함께 기술적으로 더 참여를 한 그 우영곤님께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첫 번째 U+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기술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보이시는 아마존, 애저, 구글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익숙하실 텐데요. U+가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2020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집중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구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존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예전은 조금 더 늦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U+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맞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숫자죠. 저희가 이제 구글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은 매우 작았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보안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에 어려움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2020년 봄이라는 게 구글 클라우드를 LG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U+가 시작한 그 첫 번째 걸림돌이었던 서울 리즌이 오픈한 시기가 저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U+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그 이제 대고객 서비스, 대표적인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도와주는 일부 작은 그 양식을 작성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이죠. 2024년도 여름, 아직도 한참 더운 여름인데요. 2라는 숫자가 22라는 숫자로 그 얘기는 아주 작은 서비스를 시작해서 거대한 플랫폼, 큰 서비스도 하나로 카운트를 했었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가 꼭 작은 서비스의 나이라기보다도 그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한 작은 인스턴스를 쓰는 것을 넘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형 서비스,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같은 서비스일 텐데요. 거기다가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 U+는 대고객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사업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필요성을 먼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기 부분에 많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고객에 먼저 접근하는 이런 분석형 서비스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1TB도 채 되지 않는 데이터를 현재는 80펩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형태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U+가 이렇게 클라우드를 써왔구나, 그래서 많이 규모 있게 커졌구나 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 봄이 U+가 구글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서울 리즌이 오픈된 그때 시기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와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양한 규제 속에서 본격적으로 쓰려면 전용 회선과 폐쇄 환경으로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지만 보안 수준은 올라가는 형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클라우드라는 기술은 사실 다른 온프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보안을 고려할 때와 사실 그런 베이스가 되는 기술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분명히 다른 점은 있겠지만 결코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형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저희가 속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규제, 제도, 정책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안전하게, 더군다나 저희 같이 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하는 현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IT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보안이 결국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 사실 클라우드가 시작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시작했던 4년 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었었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범용적인 기술력 역시도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스하게 구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도적으로, 관리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에도 앞섰었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가는 한계가 여전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IT를 작게 했던, 길게 했던, 아니면 IT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보안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외라는 단어를 꼭 접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이 급하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는 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보안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외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로 다시 말할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런 클라우드 기술을 딜리버리하는 CSP 업체나 우리나라의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 각 기관에서도 보안에 대한 강요성은 최근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해왔고, 클라우드를 말하면서도 역시나 앞에 보이시는 내용같이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예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기 위해서 보여드릴 세 가지 키워드, 화면에 넘어가는데, 거버넌스 디자인과 오토메이션, 마이그레이션,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외를 조금 더 아름답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오늘 어떻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사실 핵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에서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요 왼쪽 상단에 있는 폴더 같이 생기는 그림을 한번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꼭 퍼블릭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저희가 애저도 다시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얘기는 최상의 조직이라는 가상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 폴더,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이라키, 상위부터 내려가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 개별의 폴더 안에 담겨져 있는 제가 PC라면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라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가상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원 단위로 보안적인 제한, 통제, 혹은 뭔가 자유도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기술적 접근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앞서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예외에 대한 발생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개입돼서 전문가가 됐던 비전문가가 됐던 아니면 어떤 운영하는 사람이 됐던 개입을 하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우리는 정책 밖의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았었지만 어떤 본인이 의지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외가 발생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U+는 이거에 대한 고민의 결국 마지막 해법으로 이 정책 자체를 다 소프트웨어화해서,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언급이 될 텐데, 파일화하고 이 파일 단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모든 자동화를 구성한다라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은 위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있는 하나하나의 유닛, 이 오브젝트가 될 단위에 적용되어 있는 정책에 적용되어 있는 예시라의 화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 정책들을 상위에서 가장 상위의 개념이 있는 조직에다 적용을 하면 하위에는 예외 없이 다 예외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이 구조 자체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해서 저게 뭐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세션 마지막에서 랩업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정책을 소프트웨어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해서 상속을 시켜서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도 그 많은 정책과 꼭 여기는 꼭 보안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용을 효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관리적인 통제를 위해서 접근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다 보면,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 내가 설정하지 않은 혹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고의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뭔가 나중에 보안적 리스크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하나 이 정책에 대해 예를 들다 보면 어떤 웹이나 어떤 그런 스토리지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부 액세스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외부 액세스에 대한 설정은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수로 놓치게 된 부분인 거죠.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다시 되돌리다 보려니까 되게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또 다른 많은 시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되게 커다란 게 되고, 이런 정책들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의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하나의 유기적인 프로그램을 묶어서 자동화까지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강조드렸던
그 예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이 최소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최소 권한에 대한 얘기 역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소 권한을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 혹은 필요한 권한만 해서 가장 작게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뭐 100명의 사용자가 있다면 100명의 다른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다른 권한책을 가져가야 된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권한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권한을 일단 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 권한을 썼는지 이 적절성을 초반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해 있는 조직 나아가서는 그 서비스까지 자동화해서 컨트롤을 하겠다 관리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최소가 아니라 최적의 권한 체계를 같이 해서 가져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제 이어서 같이 말씀드린 연구원님이 좀 더 깊이 있게 워크플로우 레벨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드리게 되면서 요때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서 요 내용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의 우영곤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언급됐었던 지속적인 고민거리의 그 보안 및 규제를 준수하면서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가져오는 것과 그리고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오늘 이제 약간 좀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좀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중앙에서 보안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저희 코드명 크라켄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라켄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그 보안 리소스들에 대한 변화의 가시성 확보인데요. 저희는 이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권한, 조직 정책 등의 보안 리소스들을 YAML 파일에 선언을 하고 정의하고 선언적 관리를 하며 이 파일들을 Git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Git에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 보안 리소스들의 버저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오딧 뷰를 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앞서 YAML 파일로 선언한다고 했는데 그 YAML 파일에 있는 컨피그 값과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는 보안 리소스들의 일관성 확보입니다. 즉 제가 YAML 파일에 정의하는 컨피그 값은 그 이제 보안 리소스들을 의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쭉 이 크라켄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 YAML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컨피그 값과 계속 동일한지 계속 꾸준히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GitOps라고 하면은 이제 리컨사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리컨실리에이션 루프를 돌려서 그 리컨사일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마치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의 일부분처럼 오브젝트를 계속 일관성 있게 맞추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확장성 확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이제 테라폼으로도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많은 보안 리소스들도 있고 또 조직 이하의 만여 개에 넘는 그 권한들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플랜 돌린다면 이제 성능에도 좀 이슈가 있을 뿐더러 또 이게 시간도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파이썬으로 지금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그 컨피그 값들을 야무화하는 그런 컨피그레이션 코드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는 모든 이 크라켄 시스템에 필요한 리소스들은 다 서버리스로 구현을 하였고 서버리스로 구현한 덕분에 관리가 용이하고 언제든지 수많은 요청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스케일러블의 장점을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크라켄에 대해서 이 크라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리퀘스트 플로우를 가져가는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를 쓰고자 하는 사용자이고요. 그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시스템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자사의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확장성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지라나 슬랙과 같은 사스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 관리자라고 하는데 중앙 관리자를 이제 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요청 시스템에 있는 요청 값을 보고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야물 파일에 있는 예시인데요.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아이디과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게 된다는 패런트 값과 이런 빌링을 어떻게 물리겠다는 빌링 어카운트들을 설정해주는 필수 값과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레이블과 아니면 또 오너 디파트먼트라든가 이런 등의 인포성 데이터들을 좀 선언해 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피처 브랜치를 따서 야물 파일을 작성하고 커밋 앤 푸시를 하게 되면 그 이제 PR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럼 PR 리뷰어가 리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뷰어는 이제 보안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상급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PR 리뷰어가 이제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클라우드 빌드 트리거에서 메인 브랜치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변화를 감지하고 그 메인 브랜치 트리거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리거 안에는 여러 가지 커맨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필요한 커맨드들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커맨드는 이제 rsync라고 하는 커맨드고요. 이 rsync 커맨드를 통해서 기 메인 브랜치에 있는 야물 파일들이나 패스 정보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체크섬을 활용해서 delete unmatched destination object라는 옵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커맨드를 통해서 저 메인 브랜치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야물 정보들과 패스들을 완벽하게 싱크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싱크를 이루면서 제가 아까 프로젝트 야물 파일을 이제 선언하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야물 파일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들어갔을 텐데 스토리지에 들어가게 되면 스토리지에서는 또 파일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파이널라이즈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 파이널라이즈드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 이벤트 아크라고 하는 애가 감지를 하게 되고 제가 작성했던 야물 파일의 정보가 이 크라켄으로 넘어가면서 크라켄이 비로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 크라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저 크라켄은 지금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클라우드 런이라고 하는 또 GCP만의 또 서비스고요. 펍섭과 클라우드 스케줄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저 야물 패스를 넘겨받은 저 스케줄러는 어떤 워커들이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고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프로젝트 야물 파일을 작성했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 워커에 너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돼 아니면 수정해야 돼 등의 정보를 넘겨줄 거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워커는 저 프로젝트 야물이 존재하고 있는 패스 정보. 결국 여기서의 패스는 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패스인데 저 패스 정보를 넘겨받고 저 참고하여서 스토리지에 있는 야물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 그 안에 있는 키밸류 값을 기반으로 보안 리소스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희 리컨실리에이션 루프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 루프를 돌리는 거는 결국 저 클라우드 스케줄러라고 하는 시계 모양의 저 서비스가 페리어딕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고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면 스케줄러는 계속 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야물 정보들을 꾸준히 30분 단위가 됐든 1시간 단위가 됐든 저희가 정해준 시간에 통해서 꾸준히 감지를 하고 만약에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그것을 이제 계속 동기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 중에 있어서 저희가 워커에 야물 파일을 넘겨준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또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건데 그런 에러들이 발생했을 때 저 워커들은 이제 설정되어 있는 리트라이를 통해서 3번 이상의 리트라이를 이제 시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 로그가 떨어진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에러 로그를 저희가 감지해야 되다 보니 저 로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로그 모니터링에서 이제 계속 이제 로그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메일 또는 슬랙으로 저렇게 알람을 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운영 및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사람은 야물 파일만 딱 작성했을 뿐 그 중간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도 있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효율성을 좀 가져올 수 있었던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지속적인 고민거리 중 마지막 단계였었던 최소 권한 원칙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안 리소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권한인데요. 이거는 퍼블릭 클라우드, 뭐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렘 다 포함이 좀 될 거예요. 최소 권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좀 고민거리일 텐데, 저희는 최소 권한을 구현하기 위해서 롤 프로파일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롤 프로파일이라 하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통된 직무별로 그룹화를 하고 그 그룹에 필요한 롤들을 세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그룹화는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6가지로 그룹을 했는데, 뭐 엔지니어,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등의 이제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롤들을 집어넣는 건데, 그럼 이 필요한 롤들을 어떻게 집어넣냐? 결국 저희는 이제 지난 1년간의 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한 이력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이력들이라 하면 이 액티비티 오딘 로그와 데이터 액세스 오딘 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로그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프린시플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과 퍼미션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는데, 어떤 계정이, 어떤 서비스 계정이 어떤 퍼미션을 갖고 액션을 취했다라는 로그이고요. 이 소중한 로그 덕분에 저희는 분석을 하고 6개 그룹에 필요한 프리디파인드 롤들을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롤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룹을 생성하고 거기에 대한 롤을 설정한 것이 최소 권한 원칙 적용이냐? 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롤셋들을 정해줬지만 그 롤들을 전부 다 사용할지 또 안 할지 또 부족할지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또 저희는 또 사용 이력 기반으로 이제 로그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미 롤 프로파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한 뭐 그렇게 365일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뭐 90일 뭐 아니면 뭐 더 필요하다면 180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90일간의 그런 로그를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로그 분석은 저희가 로그를 분석할 때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옵티멀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로 이제 언급될 어프로시메이트 알고리즘인데요. 이 옵티멀 알고리즘은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져 있는 롤들을 조합해서 최적의 롤 서브셋을 계속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롤 서브셋을 찾아가는 단계는 아무래도 뭐 롤들이 많을수록 이 조합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너무 시간 복잡도가 너무 많아진다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롤셋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어프로시메이트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는 디바이드 컨커 알고리즘이 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롤들을 결국 절반 쪽에서 여기서 또 최적의 서비스에 찾아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절반에서 찾아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의 많은 수의 조합의 수를 절반 쪼개가면서 결국은 최적의 서브셋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전에 이 옵티멀 알고리즘 말씀드렸을 때 조합의 수에서는 저희가 시간 복잡도로 봤을 때는 최적의 롤셋 수는 16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가 되면 계속 옵티멀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고, 16개 이상이 되면 요 디바이드 앤 컨커를 통해서 계속 쪼개가면 16개를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좀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설명만 좀 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최저 권한 원칙까지 적용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지금 저희가 지속적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 효율화, 그리고 또 최소 권한 원칙 적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얻었고 어떤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영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들이 언급은 됐었지만 사실 이게 특별한 어떤 많은 지식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이해되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꼭 보안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이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가 있지만 그 최소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지금 연구원이 말씀드렸던 어떻게 최소 권한의 롤셋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활용됐던 알고리즘들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업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여러 번 강조드려서 자꾸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동화에 대한 것과 효율화에 대한 것과 표준화에 대한 것, 결국은 생각해 보니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 저희가 상속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정책 혹은 나아가나 이런 뭐 관례적인 것들, 정책들을 어떻게 잘 녹여냈느냐, 자동화했느냐 부분인데, 그게 뭐 대단해? 별거 아니잖아? 라고 간과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저희가 지난 4, 5년간 해왔던 결과를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동작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화 부분인데요. 이 효율화 부분이 저희가 중앙집중화 있는 크라켄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그리고 저라는 사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연구원님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사실 없죠. 누구라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단어가 언급되어 있던 결국 그 스몰 스타트, 작은 거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서 확대를 해가면서 같이 키워가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생각했던 고민거리들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키워나갈 수 있다.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기덥스와 콘피그레이션 에지 코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발표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자체도 하나의 작은 소프트웨어가 모여서 이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인 하나의 생태계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한마디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IAC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프라조차도 이제는 코드와 소프트웨어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루는 걸 넘어서서 그 소프트웨어들에 있는 설정값들만 저희는 건드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자동화로 접근했다. 이 측면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이게 코드도 아까 보여드리고 시연도 좀 보여드리고 필요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저희가 누구고 혹시 어디에 소속된지는 다 알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더 추가적인 설명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롤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쏙쏙 박히고 또 사례도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보 코어부터 보안 정책 또 권한 관리까지 두 개의 발표 총 들어봤는데요. 잠깐 약 7분 휴식하시고 10시 30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